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뭐 연일 대선 뉴스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두 분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과 11일 실시한 조사가 있습니다. 윤 후보가 39.2%, 이 후보가 36.9%를 기록하면서 윤 후보가 2.3%포인트 차이로 이 후보를 앞섰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10%까지 막 이렇게 이 후보가 앞서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역전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볼까요? 데드크로스가 난 거죠. 난 건데 뭐 하나의 여론조사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이러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 여론조사가 그런 경향을 동시에 보인다면은 그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론조사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상 뭐 어느 것 하나를 믿기는 굉장히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만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내용이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당연히 데드크로스가 일어날 거고 앞으로 여론조사는 계속 데드크로스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그런 형태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슈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념적으로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든지 나는 어쨌든 간에 이 당이다, 이 사람이다라고 한 분들 외에 상당한 분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옛날 같으면은 어느 분이 더 나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요즘은 그냥 첫 마디가 찍을 사람이 없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찍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직도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마다 이렇게 막 엎치락뒤치락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아직 뭐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 55일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겠다고 전문가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지지율이 최근에 상승하면서 단일화 문제가 좀 얘기로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단일화를 찬성하는 응답이 좀 꽤 높은 걸로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또한 또 안철수 후보로 쪽으로 가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안 후보로 단일화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가 구도상으로 볼 적에 참 가능성이 반대 편보다는 좀 낮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하되 안 후보 쪽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떤 반영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 마음이 뭐냐면 불안정하고 찍을 사람이 없고 도대체 그냥 싫다. 이런 것들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볼 때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고 정권 심판을 원하는 퍼센테이지랑 지금 단일화 해야 된다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겹쳐 있는 느낌이 있는데 결국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쪽은 단일화 없이는 승리 불가능하다, 필패다 이런 느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저는 정확하게 그렇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안 후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호의적인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이유는 이게 이제 역대 최대의 이제 비호감 선거가 되다 보니까 양 후보에 대한 감정적 유대가 굉장히 약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3의 대안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니까 그쪽으로 아마 조금 더 몰리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최근에 이제 윤 후보가 봉합을 한 다음에 이제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렇게 SNS에 탁 올리는 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성가족부 폐지. 그냥 7자만 딱 올렸어요. 7원절구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 그런데 이게 이제 논란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YTN 이 조사에서 응답자 51.9%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한다.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의 그 편제라든지 또는 공무원 숫자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너무 방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부서에서도 이걸 할 수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질 그 당시는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 어떤 요구나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 어떤 그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그런 위치에 대하여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뭐 차이가 있느냐. 오히려 요즘 남자가 밀린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대적인 방향인 것 같고요. 저는 어떤 부서를 폐지하고가 아니라 정부 전체를 어떻게 이걸 갖다가 좀 개편할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런 공약을 내세울 때는 예의를 최소한 국민한테 갖춰야 된다. 약간 그 전후 사정이 어떻고 왜 그렇게 하는지 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좀 밝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여성가족의 문제를 돌보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대안적으로 소화해낼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좀 자기 입장들을 밝히면서 좀 친절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임팩트를 준다는 그런 홍보 전략 같습니다. 그런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대남을 정확하게 겨냥한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저는 한 것 같고 또 이대남의 어떤 정서에 맞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전체 국민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예의가 아닌 방식으로 저는 접근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신한 방법이다라고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기존의 여의도 문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낯설 뿐이지 그렇죠. 제발 그렇게 보지 마라고 얘기를 참신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이라고 근데 참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참신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책과 공약은 아무리 설명해도 지나침이 없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참신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나중에 그죠 정식 토론 과정에 들어가면 이 문제가 또 이슈 중에 하나로 다뤄지지 않을까. 네. 그때 아마 좀 양당의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생각들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얘기가 뭐 한번 정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의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도 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여성가족부를 남성 혐오부로 규정하면서 가뜩이나 힘든 20대 청년들을 갈라치기 하고 차별과 혐오에 편승해서 득표를 노리는 행태다라는 비판. 근데 정의당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비판을 위한 어떤 조어, 이 문장의 표현 같은 것들이 강한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여성가족부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개편에 대해서 정의당의 이야기를 먼저 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를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떤 자기네 이 정의당 같은 경우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항상 두 당에 대한 거대 정당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를 하지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 건 좀 약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 정의당의 문제가 아니라 요 자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면 20대 청년들이 우리가 모르는 저희는 뭐 기성세대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젠더 이슈에 민감했을까? 사실 역전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진짜 계속해서 갈등하고 반목하고 이런 게 계속 노출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정의당은 스스로 페미니즘 정당이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성가족 문제에 관한 정의당의 입장은 저는 명확하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심상정 대표는 당연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서로 이대남이 이것에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정치를 높은 곳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정치를 경험하고 국민들을 좀 이끌어 나가야 되고 국민들의 정확한 여론들을 반영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정치권에서는 사실은 그런 종류의 정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좀 끌어주는 그런 사회적 역할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자꾸 혐오를 조장하는 것처럼. 혐오를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가는 거는 저는 조금 해서는 안 되는 경로를 벗어나는 그런 선거 캠페인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존치되어 오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고 어떤 성과를 거둬왔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그걸 보는 시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은 이름 그대로 하면 여성하고 가족인데 그러면 인구 절벽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라든지 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그 성과를 내어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자, 경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같은 날 경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경쟁 서막을 올렸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이제 555 약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뭐 이런 게 좀 떠오르긴 해요. 네, 555 세계 5강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초강력 메가시티로 만들겠다. 요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뭔가 이렇게 숫자로 내보내면 국민들이 정확한 시그널을 받긴 하죠. 그렇지만 항상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에서는 숫자 내놓아서 맞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불쾌한 좀 기억들을 저는 이렇게 불러올 가능성도 있고 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됐을 때도 그 숫자에 집착해서 국정 운영을 조금 힘들게 갈 가능성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과도한 욕심을 내며 냈을까 하는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선거 캠페인에서 명확하게 비전을 제시한다는 관점에서는 저는 되게 뚜렷한 숫자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부분을 또 물고 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5.55 공약하고는 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좀 더 거대 담론에 속하는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유권자분들이
오히려 거꾸로 그럼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5가 뭐지라고 뒤져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보니까 뭐 삼성 같은 5개의 거대 기업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5개의 어떤 신기술 분야를 개척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래서 5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선거에서 가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다가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내용은 틀리니까요. 하여튼 뭐 이렇게만 되면 좋죠. 근데 제가 이전에 여담이긴 합니다만 가장 공약집에 대해서 가장 그 신경을 많이 썼던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자기 공약을 이렇게.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기도 했다. 현실에 좀 많이 배치가 돼서. 여튼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꺼냈는데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지하철 정기권 버스 환승 적용, 병사 월급 200만 원. 조금 다 거대 담론에선 많이 벗어나고 근데 이제 병사 월급 200만 원 가지고도 좀 논란이 있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보통 이제 셔츠 공약이라고 이야기하죠. 단타다 치고 가면서 민주당의 소확행 공약에 이제 대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데 저는 셔츠 공약을 도대체 몇 개나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들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그 문제들을 전혀 어떤 그런 예산적인 부분을 고려 없이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그런 대안 없이 내놓고 있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문제고 만약에 양 후보가 이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소확행 공약이나 뭐 셔츠 공약에다가 돈 문제를 재정 문제를 실어버리면 정말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들이 좀 앞섭니다. 그런데 병사들한테 200만 원 월급 주면 그 다음에 장교나 준사관들은 또 더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로 취임하자마자 바로 주겠다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저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런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포퓰리즘이죠. 민주당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고 그다음에 윤 후보가 좀 당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것도 포퓰리즘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는 우리가 아는데 이상하게 이번 선거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네요. 이것도 또한 토론 과정에서 좀 면밀하게 이 재정이라든지 예산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들을 서로 비판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2030 세대가 계속 이제 공약을 보면서 이쪽에서 환호해주고 또 환호 그러면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실제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근데 이 두 후보가 그래서 이제 비호감 대선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주장했던 제보자가 숨진 채 발견이 됐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와 기자 간에 그 7시간 통화한 거를 원본을 다 공개하겠다.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단 말이죠.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는 거죠. 보는 사람들은 정말 좀 답답하거든요. 저는 비호감 아마 선거라고 하는 지적들이 계속 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한번 시작된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멈추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대선적 차원에서 두 후보가 한번 만나서 캠프의 기본적인 선거 캠페인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약간은 저는 토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쟁은 경쟁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정치를 너무 혐오하고 이렇게 비능률적인 걸로 만드는 이런 행동은 조금 캠페인 차원에서 자제하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도 한번 뭐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좀 대승적인 좀 그런 결단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해보고 정말 정책으로 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두 후보가 만나서 어떤 토론도 하지 않는 지금의 현상들 이게 더 문제인 거고 이게 문제인 거죠. 정책을 내놓고 싸우게 되면 사실 그렇게 네거티브 할 요소들이 적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고 그건 저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나온다 하면서 실제로 안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안 후보가 지금 이제 10% 그리고 이제 많으면 15%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정도인 것 같으면은 윤 후보하고 이 후보하고 윤 후보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안 후보까지 해가지고 특정 퍼센테이지 이상의 후보들이 와서 앞으로는 좀 정책 경쟁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토론보다도 어떤 뭐 그냥 약속 또는 얘기 나누는 이런 모습을 좀 국민에게 보여주면은 지금 같은 진흙탕은 조금 나아질 수 있죠. 두 후보의 이 태생적인 과거 문제들이 대해서 이제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그러면 에이 그거 감추려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또 역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대원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은 후보들이 다 같이 나와서 그게 뭐 다자 토론이든 양자 토론이든 다 같이 나와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약을 발표해도 소확행 공약이라든지 뭐 이런 작은 공약들만 탁탁 던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언론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국민의힘에서 뭐 참석을 안 한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그게 기다 아니다 하는 와중에도 양자 토론 중심으로 언론사에서 준비하려고 하니까 심상정 후보 지금 뭐 그 그렇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당분간 뭐 좀 생각 좀 하겠다라고 하고. 저는 다양한 방식의 정책 토론이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언론의 관심이 그 정책 토론에 모이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리 네거티브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네거티브의 비중들이 좀 줄어들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책 토론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관심을 네거티브로 유도하고 있으니까 그게 더 문제인 거죠. 예. 사실은 또 유권자분들이 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죠. 이런 얘기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 속상하고 말이죠. 선거가 아니라 이거는 국민들을 괴롭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는 없는데 정책은 서로 이렇게 뭐 얘기는 막 하는데 그냥 계속 선언만 하고 여론조사만 조사하고 그리고 언론에서 이제 어떤 언론이냐에 따라서 논제 자체가 좀 달라요. 그것만 계속 보면서 우리 편 파이팅하고 있으니까 중간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왔다 갔다 지금 뭐 이렇게 여론조사가 요동을 치고 안 그래도 찍을 사람 없는데 더 찍기 싫은 선거가 되고 저는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언론이 만약에 그렇게 네거티브 선거 간다 하더라도 정책 선거로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언론도 사실은 당장 황식 저널리즘도 있는 거니까 당장 팔리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계속 비호감 선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일단 그러면 후보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만한 부분을 하나씩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의 호감. 저는 이재명 후보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3프로 TV에서 보여주듯이 갖고 있는 예컨대 그 일을 처리해낼 일머리 이 부분에 대한 자기 장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정책 토론으로 간다면은 나는 이재명 후보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 윤석열 후보와 비교해서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 정책 토론의 장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호감만 얘기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차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윤 후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까지 문 정부에서 이제 세금을 많이 걷고 그걸 가지고서 거대 예산을 해가지고 만들어온 약간의 그런 어떤 평등 위주의 정책을 했다라고 하면 분명한 건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제 쪽으로 돌았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장 경제에 맡기는 그런 어떤 경제 중심의 정책을 펴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들었던 그 많은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그런 측면이 다음 정부에서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뭐 끝나기 전에 얼마 시간이 안 남았는데 이제 2월 지방선거 이제 부산 시민들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특히나 좀 돋보이는 후보가 전재수 의원이 약간 그 굉장히 많은 뭐 TV 출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본인도 이렇게 숨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마 TV 출연을 한 목적 자체도 전략적으로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저는 경선에 도전하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렇게 TV 노출, 언론 노출들을 좀 강화하고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저는 이 전재수 후보는 굉장히 일단 나이가 젊다. 거의 40대 기술원에 가까운 50 지금 딱 50이니까 저는 굉장히 그 젊은 나이를 갖고 이 분위기를 민주당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 이긴 하다. 그런데 그분이 나온다고 해서 또 뭐 김영춘 전 장관이나 아니면 변성환 권한대행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전재수 의원이 나오면 되게 민주당은 좀 재미있는 어떤 그런 경선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게 흥행효과에 저는 도움은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장 후보가 좀 이렇게 명확하게 후보가 뜨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초의원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그 시장에 현재 여당의 후보가 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 그 정치인들 지금 뭐 2030 세대, 3040 세대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동네를 굉장히 훑으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특히나 시의원 이렇게.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네. 사실은 이 2030의 젊은 세대가 부산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기초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초자치단체장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좀 열심히 바닥을 훑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하여튼 전재석 의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젊은 사람이니까 좀 민주당 분위기를 젊게 바꾸기 위해서 나와서 경선 과정이나 이런 때 젊은 정치인들을 좀 사단으로 포진시키고 네. 그래서 뭔가 하나 드라이브를 좀 걸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부산 지역 정치의 이제 분위기도 저는 굉장히 쇄신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좀 기대는 해봅니다. 예. 여권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라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누군가 뜨기를 시작하니까 좋다고 생각하죠. 그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현 시장이 지금 네. 있기 때문에 다른 뭐 그렇죠. 후보군에 올라온 분들도 나는 관심 없다. 근데 네. 이제 어쨌든 재판이라는 게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조차가 파헤진다. 정치 이슈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경성대 조경근 교수, 부경대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예. 지금 뭐